파킨슨병 상kin곤란의 특성은 일반적인 마비 증상과 달리 떨림, 움직임의 저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삼킨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분들의 삼킨곤란과 다른 부분이라면 움직임의 저하 및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지 머리, 목, 터, 형 등의 구조에서 떨림, 음식 덩이를 혀로 밀어 넘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넘기기 어렵고 특히 혀의 뒤쪽에 있는 부분의 움직임이 저하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혀의 움직임의 어려움 때문에 흡인성 폐렴, 특히 흡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파킨슨병의 상kin곤란은 언어 특성과 연관성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언어 특성은 호흡에서는 호흡량의 부족으로 호흡말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대의 움직임의 저하로 불안정한 성대 폐쇄, 음성 크기 감소, 그리고 음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말 속도, 말 명료도도 같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렇듯 언어의 문제와 삼킴의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제목은 파킨슨 병에서 혀 압력과 연화 기능 및 삶의 질 연관성이라는 논문입니다. 대상은 호헨야 1에서 4단계에 있는 상킨 곤란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혀 움직임의 속도, 시기, 방향성 등이 손상이 되고 이는 혀 압력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혀의 압력이 감소되면 이걸로 삼킨 곤란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따른 또한 흡인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80%가 삼킨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혀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혀의 압력의 그림처럼 기계로 혀로 입천장을 눌러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들 보듯이 혀가 위로 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입천장을 누르는 그 혀의 힘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힘의 양이 낮을수록 삼킨 곤란 및 흡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혀를 입천장에 누르는 힘이 어떤 삼킴의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혀의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음식물이 목구멍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혀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없으면 곧 삼킴의 시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이희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움직임의 시작과 움직임의 끝이 어렵다고 말했듯이 삼킴의 시작은 대부분 우리 혀의 시작이 되고 그 혀의 뒷부분이 올라가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작이 안 되게 된다면 삼키기 그림 이런 그림처럼 삼키기 전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삼킴 중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 보면 파란색 물질이 내려가는 곳이 기도로 내려가는 음식물인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영상 그림을 보면 앞에서 보시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영상들 이런 걸로 인해서 삼킨 곤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이 논문의 내용과 이 파킨슨병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파킨슨병 삼킨 곤란은 혀의 움직임이 중요하며 혀의 움직임 중 특히 올리기 움직임이 삼킨 곤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우리가 혀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혀 스트레칭은 주로 아침이나 저녁 양치질 할 때 화장실에서 거울을 하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를 앞으로 내밀기, 위로 올리기, 아래로 내리기, 좌우 움직이기,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입 안에서 원을 그리는데 치아를 따라서 쭉 따라서 혀를 움직여 보시고요.
윗니, 아랫니 한 번씩 좌우로 쭉 원에 따라 그려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따라서 크게 입 밖으로 혀를 원을 그려면서 움직여 봅니다. 다음은 혀볼 스트레칭입니다. 혀로 볼에 자극을 주면서 움직이는 연습인데, 혀 안에서 혀 볼을 누르면서 좌우 움직임, 그리고 위, 아래 움직이고, 원 그리기 움직입니다. 다음은 혀 올리기입니다. 혀 올리기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앞부분과 혀 뒷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혀 앞부분을 위로 올리는 부분인데 혀 끝이 입천장을 닿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말을 하면 이제 혀 뒷부분을 위로 올리는데 이 부분이 좀 되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혀 뒷부분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은 혀 바닥 전체가 입천장이 닿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혀 뒷부분을 일반인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움직임이 힘들다면 한 번씩 나눠서 여러 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괜찮다면 한 번 동작을 하고 그 동작에서 멈추면서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혀 내밀고 깨문 다음 힘껏 삼키기 마사코 기법입니다. 이 동작은 혀의 뒷부분에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제가 혀로 입술로 혀를 잡은 다음 삼키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삼켰을 때 혀의 뒷부분에 올라가는 느낌을 최대한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동작은 제가 해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지 파킨슨병 환우분들이 하시기에 힘들 수가 있지만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혀 이용한 젤리 옮기기입니다. 입안에서 젤리를 옮기는 동작으로 혀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혀가 움직이기 어렵거나 삼킨 곤란이 있으신 분은 거지에 젤리를 싸서 감싸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혀를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 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안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이 되고요. 다음은 혀 압력 운동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누르는 힘을 기르는 운동인데 동영상에서 보듯이 거지로 젤리를 감싼 다음 혀를 사용하여 젤리를 입천장으로 쪽으로 누르는 방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즈는 삼킨 곤란이 있거나 이제 음식을 식사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즈를 감싸서 젤리를 눌러봅니다. 다음은 이제 혀 올리기 관련한 발음 연습입니다. 자, 앞서 보시다시피 라, 랄, 똑 이렇게 이 발음을 해보시면 모든 발음 다 혀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혀 올리기와 발음과 같이 운동을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운동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사 방법입니다. 이 파킨슨병 환우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이 삼킨 곤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이제 식사를 내가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규칙을 만들고 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 자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뒤로 기울인 자세는 피하고 올바른 자세에서 식사를 진행하며 특히 발을 바닥에 붙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또한 그리고 삼킬 때 오른쪽 그림처럼 턱 밑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힘껏 삼키기 위해서 보상적인 방법인데 뭐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턱을 밑에 대고 삼키게 되면 훨씬 더 삼킴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식사 시 TV를 켜두고 보는 것은 식사에 집중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의 양입니다. 어, 전체적인 양이 아니라 한 번에 삼킬 때 먹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숟가락은 삼킨 곤란이 있으신 분들 기준에 너무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식사를 하실 때 뭔가 삼킴에 조금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숟가락을 체크해서 작은 숟가락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는 것을 줄이고 그 양을 나눠서 여러 번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삼킨 곤란의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최대한 이 삼킨 곤란이 있으신 대상에 맞추어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사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양을 나눠서 자주 먹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